조은성 교수님께서 오늘 먼저 해주시죠. 그거는 그러니까 법률가 토론회라고 했는데 저는 법률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정치학, 학교 정치학을 하는 저도 사실 허위사실 공부 때 이 선거법 재판을 받아가지고 법률가는 아니면 좀 좋은 법률가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 분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 조희연 교육감 경우에는 현행 선거법을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현행 선거법상으로도 도저히 유력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선거법 자체가 상당히 이게 이제 잘못된 부분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실제 아직 이 허위임을 알고도 이렇게 보이고 알고 했다든지 또는 의혹 제기의 경우에는 의혹 제기에도 뭐 믿을 만한 근거를 대라 이렇게 하면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체벌해서 완전 제외해야 된다. 그런 등등의 주장이 있었는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와서 그 유럽 안보협력기구가 권장하는 것처럼 허위사실 공표죄를 선거법에서 없애야 된다는 주장. 제가 일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는 2007년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선거법에서 삭제했습니다. 예, 악용만. 먼저 그 법리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흔히 이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나쁘다는 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거티브를 왜 이렇게 네거티브를 서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거티브를 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그래서 조영기 법관이 아마 법정에서도 제가 그래? 허위는 아니지만 저희 좀 네거티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그런 신용을 해야 할 것을 아마 법관은 상당히 요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근데 저는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좋은 거다라는 정치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단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아주 고전적인 이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헤럴드 마스웰 같은 사람은 정치는 누가 무엇을 얻느냐의 문제를 들었던 갈등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말하는 싸움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민주당 대선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의 대항마로 미국 민주당 내 진보 진영에서 지금 이제 그 대선 나오라고 요청을 받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같은 경우 최근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책이 싸울 기회. 싸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거든요. 그리고 선거에서 그런데 왜 좋은 거냐? 선거에서 후보자 간의 상호 공방은 유권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해리 미드 상원의원이 허위사실 공표를 했어요. 미드 란드 후보가 세금을 하나도 안 냈다. 결국 세금을 하나도 안 냈다고 계속 허위사실을 공표를 해대니까 미드 란드가 자기 세금 납부 기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안 냈다는 말은 허위이지만은 전체 자기 소득의 13%밖에 안 냈다. 비소보다도 세율이 더 낮게 나왔다. 이제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는 낮게 하고 근로소득 과세가 더 많이 되는 그런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낸 거죠. 그런데 결국 이런 어떤 허위가 포함된 것까지 포함한 이 후보자들의 공방이 유권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해리 리드 이런 거 포함해서 정말 허위로 하는 거는 그래도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사실과 의견의 부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법률을 하시는 분은 다 이제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죠. 의견은 허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허위 사실이냐 의견이냐 가령 저한테 유죄 판결을 내리는
이범균 부장판사. 이 사람이 원세훈은 선거법 무죄 판결을 냈죠. 저한테 선거법 유죄 판결을 내렸었고, 또 김문수 서울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리트윗을 한 것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냈는데, 그 리트윗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원세훈 그 트윗 수많은 트윗 건수를 또 증거해서 삭제했죠. 리트윗 그 내용이 뭐냐? 정태근 후보에 대해서 당신이 한미 FTA 반대, 아니 한미 FTA 정확하게 말하면 합의 처리 촉구 단식 문장을 했죠. 그러니까 날치기 반대 농사를 했는데, 트윗을 어떤 사람이 트윗을 뭐라고 하지만 한미 FTA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한 형태가 나오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빨리 날치기 하라고 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세상에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거는 날치기 반대 농성을 하고 표결에 참여를 했거든요. 기권표를 줬죠. 여기서 의결 정족수 처리하는 거에 당시 여당 지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런 꼼수를 부린 거에 대한 풍자적인 의견의 표현인데, 이 풍자적인 의견 표현을 사실로 단정해가지고 허위 사실이라고 했고, 그 허위 사실 트윗한 사람은 조사도 안 되고 기소가 안 됐는데, 그걸 리트윗, 그것도 두 번째 건너서 거기다 코멘트도 없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해가지고 이 벌금 500만 원, 시행책 상실되는 그런 선고를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지만. 근데 이게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발의를 했느냐, 이런 거는 뭐 사실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이라고 해도 굉장히 사람에 따라서 헷갈리죠. 지금 통진당의 종북 세력인지 반국가든지 헌재 판결에 의하면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에 대해서도 확실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석규 그룹이 R인지 내려를 했는지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른 게 나오는. 국가는 항상 올바르고 국가가 진실을 독점하는가.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진실을 독점하는 것처럼. 그러면 헌재 재판권 중 소수 의견을 내는 사람은 허위사실, 여기 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이 들어가는 거는 허위사실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또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편향성과 악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선거 공간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사실상 없고요. 다 민사적인 책임만 물고, 민사적인 책임도 거의 묻지는 않죠. 한국에서는 이제 그 정기통신보건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는 민해석을 따라서 위헌 판결을 했는데, 가령 이제 명예훼손을 일으키는 경우는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선거법상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는 단순 허위사실이 아니라 명예훼손, 상대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 또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기통신보건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와는 다르죠. 그런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국제적으로 비형사 범죄에 하는 너가 세계적인 추세고,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송이 있죠. 그걸 얼마든지 다룰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처벌 조항이 선거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미국에서 아까 해리 리드 얘기했지만 그 전에 오바마에 대해서 하와이 출생이 아니고 케냐 출생이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후보 자격이 없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형사처벌해야 되나요? 그러한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서 오바마는 자기 출생 증명서를 보여주죠. 출생 증명서 보여주는데도 저거 가짜다 하고 끝내 또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집어넣습니까? 여러 언론의 그 검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식 있는 판단을 하고 끝까지 오바마가 케냐 출생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허위사실 공표를 형사처벌을 하는 문제가 하나는 지인이 여부가 명백한 경우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명백한 경우에만 처벌을 하자. 그럼 명백한 경우는 유권자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데 굳이 법원에 가져갈 필요가 없고, 그럼 유권자들이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법원에 가져자. 그러면 법원도 정치적 편향성으로 응해서 자유롭지가 않죠. 작년에 이제 국민참여재판 국민 배심원들이 정치적 편향성이니까 전주에서 재판을 한 번들이 나고 부산에서 한 번들이 나오고 했는데 법관들에서 정치적 편향성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저게 이제 이 재판도 아까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튼 세계적으로 명예훼손 비형사 범죄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마저도 비형사 범죄를 했다가 푸틴이 재집권한 다음에 다시 형사 범죄를 했는데 그것도 신체형은 벌금을 못했습니다. 벌금형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러시아보다도 더 지독한 나라가 있죠. 이웃나라 대만만 해도 대만이 이제 그 표현의 자유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으로 우리나라를 힘들었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 정단에서 통일을 했지만 대만은 헌법재판소가 공산주의에 대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통계를 이번 편찬해가지고 공산당이 한국도로 등록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적어도 형사재판에서는 실제 악의 기준을 적용하는 판례가 대만에서는 확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악의를 많이 적용하는데 형사 사건에서는 거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유럽 안보협력기구에서는 다만 그런 거는 이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제가 미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없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명예훼손이나 형사처벌의 그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주들이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하는 거는 없지만 그러나 그 주들도 이제 경범죄고 영국의 선거법에는 형사처벌을 합니다만은 벌금형만 있고요. 자유형은 없고요. 그리고 실제 기소되는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인 선거를 몇 차례 하면 한 건 나와서 거고요. 호주는 선거법 선거의사실 공표죄를 폐지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 기소 판사가 기하급수로 늘고 있어요. 선거법 거기 선거사법 단속에서도 보면은 거기 흑색선전이라는 거가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데 여기서 검찰이 말하는 흑색선전은 바로 이 허위사실 공표죄와 이제 후보자 비방죄를 흑색선전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흑색선전의 원래 개념하고는 정 다르죠. 흑색선전은 이런 걸 흑색선전이라고 하는 게 흑색선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이 최근에 국제적인 민주주의 평가, 언론자의 평가 기관에 의해서 아주 평판하게 가고 있어서 한국이 점점 더 북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북적인 이념 세력이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북한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세력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자유국에서 부분 자유국이고 북한은 부자유국입니다. 북한이 한 단계 접근했습니다. 인터넷 자유도 한국은 부분 자유국. 국경민들에서 인터넷에 접속곳에서 인터넷 감시국으로 시민적 자유 등록은 계속 우리가 6등록을 한 번도 못하고 있고 정치적 권리에서도 2등으로 강등이 됐죠. 지금 옆방에서 이제 이 명예훼손죄 남용에 대한 토론회를 유승희 의원께서 하고 있는데 유승희 의원이 대표한 헌법개정안에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징역형 폐지하고 사실조치 명예훼손죄 확대하고
모욕죄 등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 한물도 법안을 냈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는 후보자 비방죄는 삭제하고, 사실 후보자 비방죄라는 것은 OECD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없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이제 행정학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동네 경선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를 냈는데, 제가 이번에 토론 준비하면서 이렇게 법안을 보니까 그 논의 과정에서 들어갔는데 아마 실무들은 나중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이 허위를 알고 했다는 요건이라든지 또 친고죄를 하는 안이 근데 있었는데 빠졌는데요. 아마 이런 건 법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교육교육감 현행법상으로도 무죄이 당연합니다만 제가 공소장 읽어봤어요. 이게 이런 의혹이 이런 제보가 들었는데 사실적으로 해명하라 라고 한 거가 어떻게 허위사실 공표입니까? 만약에 이런 것까지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 하면 이거는 진짜 공산주의 선거를 원하는 건지 아무런 비판도 나와요.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 선거법은 사실 거의 공산주의 가까운 수준입니다. 제가 아는 동료 정치학자가 그 외국 정치학자한테 우리나라 선거법으로는 이렇게 사전 선거도 못하고 이런 거 못하게 되고 이렇게 쭉 하니까 Are you living in a communist country? 실제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검찰이 이런 조희연 교육감 기소한 것에서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했습니다. 저 경우는 명백한 진실만을 얘기했는데 검찰의 공소장이 완전히 허위사실로 저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를 했어요. 1심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검사 수준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입증 책임 전환을 했다고 내가 그래서 다 했고 공판검사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 신문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그런데 이범균 재판장이 징역 6월에 책임이 1년을 때립니다. 제가 검찰의 이 인권 유린, 공소권 남용을 통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니 비방을 하지 말라고 유죄독을 때리더라고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건 진짜 허위사실을 갖다가 자기는 마음대로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서 허위사실도 잡아주는 게 한국의 검찰이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공산주의 수준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걸 빼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검찰이 명예훼손을 명예훼손 걸면 걸으라고. 그리고 이번에 친고죄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번에 나가겠습니다. 보수도 후보하고 다 화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수단체 고발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악용이 자꾸 되기 때문에 선거법상 그래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인도 겪은 사건이었던 아무 생생하게 외국에 사례를 많이 고맙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 박주민 변호사께서 뭐 지금 발제자분이나 방금 토론해 주신 유 교수님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 해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짧게 뭐 선거 민주주의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와 과정입니다. 선거 제대로 그래서 치러져야 되고요. 제대로 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와 또 선거의 공정이 모두 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의 공정하고 선거의 자유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또는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선거 시기에 또는 선거 관련된 의사 표현의 자유의 폭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도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좀 깊이
들여다보고 이제 내렸던 결정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공직선거법 93조가 이제 인터넷에서의 의사표현에 힘들게 적용되는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2007-1001 결정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이제 헌재가 얘기하냐면 선거의 공정이라는 것은 공익이라는 거죠. 하나의 공익인데 선거의 자유는 이제 기본적인 가치, 기본권이다. 그래서 이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형량을 함에 있어서도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그 공익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의 자유라는 기본권 간에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되고 국민이 선거 참여를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민주적 정당성이 높아지는 이런 것까지 플러스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의 자유에는 기본권이라서 애초부터 더 무거운 데다가 거기다 덧붙여서 선거의 자유가 창출해내는 또 다른 공익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보다는 선거의 자유가 훨씬 더 무겁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형식으로 선거 시기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헌재가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당연히 이제 선거 시기에 선거 관련된 의사표현들, 후보자의 의사표현이든 아니면 국민의 의사표현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선거법, 공직선거법도 이런 어떤 철학적 이념에 기초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아까 한상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나치게 공정을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나치게 통제 위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선거법은. 그래서 뭐 아까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을 보면은 선거 관련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기도 정합니다. 뭐 선거법 같은 경우는 180일 전부터 아예 못하게 돼 있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개별 어떤 의사 표현에 따라 다 가능한 시기를 다 정해놓고 의사 표현의 방법도 아주 세밀하게 다 정해놨어요. 뭐 어깨띠는 되고 뭐 배지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선거법을 들여다보면은 선거 관련된 의사 표현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마치 허용되는 것이 예외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절차이고 그래서 선거 시기에 되면 그 전보다 선거 시기가 아닌 때보다 훨씬 더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면서 막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자유롭게 의사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선거 시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표현행위가 억압되는 그런 어떤 역진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선거가 통상 1년에 한 번 또는 그 이상이 매년 있습니다. 내년에도 갑자기 재보궐선거가 생겼고요. 180일 전부터 또 선거에 관련된 의사표현, 정당에 대한 의사표현 이걸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 근데 1년에 한 번씩 꼭 선거가 있으니까 최근에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표현 행위를 제한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이 뭐 집시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공직선거법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 의사표현에 있어서.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찰이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 촘촘히 짜여져 있는 시기 제한, 방법 제한 이런 거 다 뚫고 나가도 사실상 사실임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못하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허들이 존재하죠. 바로 오늘 토론하고 있는 이 호의소셜 공표제 같은 것들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넘고 넘어야만 선거 과정에서 뭔가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 상황이다.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의 의미라든지 선거의 의미의 선거 과정에서의 자유나 공정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평가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되거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제안하셨던 것처럼 다른 방향의 입법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특히 이제 유 교수님께서 국제적인 추세나 해외 사례들을 잘 들어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만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아까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거 시기에 의혹을 제기한다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보면 기사 제목이 다 의혹 제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나 언론사들조차도 이 표현 행위를 의혹 제기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후보가 선관위에 이 표현 행위에 대해서 고소했잖아요.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주의 경고로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조희연 교육감만 이런 어떤 네거티브적인 선거 운동을 했던 건 아니고요. 문용린이나 고승덕 같은 다른 후보들도 서로 많은 설전을 벌였다는 거죠. 근데 유독 조희연 교육감의 어떤 이 표현 행위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가 문제 삼지도 않았었고 그 당시 대중과 언론들도 의혹 제기로 받아들였던 성격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 많이 있었던 후보들 간에 서로 공방하는 다른 어떤 그 의사표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표현만 유독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은 좀 자의적인 검찰의 공소 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임재용 교수님께서 조금 주시죠. 방송통신대 임재용입니다. 사실 이런 사건 저번에 이제 강동현 이제 이제 여러 번 토론에 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판결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국감들이 발행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 사실 이제 그때도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검찰이나 이제 사법부 개혁이 참 필요한데 이제 이것을 못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본다면은 이제 이 검찰 사법부 개혁에 대한 그런 필요성, 논의들이 많았는데 뭐 이런저런 그 정치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을 추진할 만한 그런 상황들도 사실 이제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궁금한 게 이걸 왜 기소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그러니까 시간이나 인력이 남아도니까 이제 이러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검찰개혁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만 하나 딱 띄어서 이것이 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어떤 다음에 이제 법학적인 논의 문제인데 이렇게 접근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데 근데 이게 그 선거 전체 과정에서 오고 간 공방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진짜 이거는 뭐 굳이 이제 기소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소를 하고 있다 이런 건가. 그래서 심심해서 기소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검찰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정치 검찰이라는 꼬리표가 이제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범죄를 저질렀어도 기소를 안 하면 범죄인이 아닌 게 되고 범죄가 이게 사실 이제 그런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이제 관련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굳이 기소까지 끌고 갈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닌데 그럼에도 이거 기소를 해놓으면 일단 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뭔가 준 범죄인처럼 이렇게 취급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아마 이거를 목적으로 이제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검찰이 이제 기소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한테 이런 엄청난 권력을 줄 때는 검찰이 뭔가 좀 중립적이라는 그런 가정을 사실 이제 하고 나서 준 건데 사실 검찰의 행태를 보면 사실 굉장히 바빠야 돼요. 왜냐면 이전 정권, 현 정권 할 것이 사실은